네,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변 지식 플러스 기본적 분석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죠. 기술적 분석만 알아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지금 단타나 또는 단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단타나 단기 스윙. 근데 돈이 내가 요거 잘 해서 돈이 많이 생긴다 쳐봐요. 그 다음은 이제 중장기를 하셔야죠. 실적주 중장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꼭 실적주 중장기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한 달 이상 뭐 스윙으로 들고 갈 종목 있죠? 좀 중기로. 이런 종목은 항상 뭘 봐야 돼요? 재물을 꼭 보셔야 돼요. 이 재물을 안 보면 여러분들 상패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난감한 경우를 많이 겪죠. 세력주로 들어갔다가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분들이 기본적 분석에서 너무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주식 레시피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도 할 거고 뭐 공시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좀 이제까지 좀 힘들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가 조금 진행을 하고 있죠. 질적인 분석과 양적인 분석으로. 그래서 지금 질적인 분석은 끝났고 양적인 분석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약간 좀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분석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볼게요. 초보자분들은 항상 모르는 게 이 분류를 못해요. 세력주와 수급주 또는 실적주, 성장주라고 얘기하죠. 뭐 우량주도 있고요. 수급주는 기관들이 들어오고 왜 실적주라고 불러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 또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기업들을 기관들이 분석을 해서 들어가죠. 얘네들이 뭘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관들이. 기관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을 모르면 차트만 알고 있으면 기술적 분석에서 배우는 차트만 알고 있으면 결국 수급주의 세력은 누구예요? 외인과 기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기본적 분석, 기본적으로 하는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차트를 열심히 봐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얘네가 왜 들어오고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기관들이나 외인들은 기본적 분석을 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장기로. 근데 항상 보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걸 모르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산단 말이야. 외인 기관들은 여기서 팔아요. 장대양봉 띄우고 팔아버린단 말이야. 기관들한테 넘기고. 이러니 뭐 기술적 분석에서 배운 거라고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해서 사야 되는데 주식이 쭉 떨어졌다가
쌍바닥을 찍고 기관들은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기관들이 들어오는 타점은 여기라고. 기관이나 외인들, 수급주인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쭉 올리고 볼린저 밴드 돌파할 때, 그러면 여기는 이 사람들이 1차 매도 타점이란 말이야. 요 부분은 1차 매도 시점이란 말이에요. 물론 눌러주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니까 자꾸 물리는 거야. 자꾸 물리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뚫었다고 들어가고 뭐 했다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내가 살려는 주식이, 매수하려는 주식이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주포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의 단일 세력들이 주포인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악을 한 다음에 기관이나 외인들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만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실적을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적정 주가 이런 거를 따지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들어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BPS, EPS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걸 다 따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맨날 볼린저 밴드에서 매수하니까 떨어지지. 아니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바로 팔아버리는데, 이런 거 들어간다고요. 꼭대기에서 더 갈 것 같으니까. 차트가 이뻐 보이거든,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몰라, 아직도 얘가 여기서 왜 팔았는지. 세력들이 여기서 왜 팔았는지 아직도 몰라. 그쵸?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주식을 하실 때, 특히 한 달 이상 중기로 스윙을 하시려면, 저는 이제 한 달 이상을 봐요. 적어도 뭐 2달에서 6개월 이상 들고 가실 종목들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 차트리스트니까 차트 먼저 봐야 되겠죠. 모멘텀, 수급, 그 다음에 재무까지 보셔야 된다고. 사실 수급주인 경우에는 이게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재무를 먼저 보고, 이거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수급을 보니까 기관들이 모으고 있어. 사모으고 있어. 모멘텀을 보니까 뭐 OLED야 요즘 핫한, 아니면 뭐 핸드폰 부품주야. 그 다음에 차트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칫 거꾸로 들어가면, 차트부터 보기 시작하면, 차트야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고 뻥뻥 가는 게 좋죠. 계속 상한가 빵빵빵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게 당연히 좋아 보이죠. 근데 그건 굉장히, 상한가가 먼저 나와버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라는 거. 특히 수급주인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기관은 무조건 팔아요. 일부라도.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물리는 거야. 피레침에서. 윗꼬리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려면 기본적 분석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요. 기본적 분석의 기본적인 건 알아야 돼요. 꼭 뭐 퍼가 뭐 어쩌고 뭐 적정 주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지금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하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얘가 수급주고, 얘가 실적이 지금 어떻고, 실적이 우상향인가, 요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차트의 흐름을 봐야지 중장기 스윙을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재물을 못 보니까 중장기 종목을 자꾸 이상한 걸 들어가죠.
3년 적자인 기업 들어갔다가 물리는 거죠. 이거는 그냥 10% 20% 먹고 나와야 되는 종목들이죠. 이런 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짧게 살펴봤고요. 꼭 기본적 분석도 아셔야 돼요. 상패라도 안 당하려면. 뭐 특별히 뭐 상패 피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식 공부는 좀 체계적으로 하세요, 제발.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게 기초 위에 실력이 쌓이는 거지. 한두 가지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머릿속에 정리도 안 돼 있다니까, 보면은. 왜 그렇게 공부를 하시냐고요. 그렇게 공부해갖고 실력이 느는 공부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뭐 법학이 그래요, 물리학이 그래요, 수학이 그래요, 영어가 그래요. 어? 왜 주식만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데 왜 산발적인 지식으로 상패 피하는 법 뭐 이런 거 쫓아다니냐고. 갑자기 또 흥분했어요,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공부는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기본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얘기하지? 오늘은 일단은 우리가 양적인 분석, 즉 재무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지금 회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회계 방식이 잠깐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마칠게요. 여러분 회계가 왜 필요해요? 회계가? 회계하라 회계가 아니고 회계가 왜 필요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간섭하지 않고 그 회사의 운영에 간섭하지 않고 그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그 회사가 수익만 나면 여기서 이제 배당을 받고 하는 그런 주주들을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부재주주라고 그래요. 부재. 경영이나 운영에는 간섭 안 하는 주주들. 이런 주주들은 실제로 경영이나 운영이나 회사 방침 이런 걸 모르니까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까? 라는 개념에서 탄생한 게 회계예요. 회계가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보면 아,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야 도는구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재무제표인데 이게 너무 어려워. 그렇죠? 하지만 주주들이라면 이거 봐야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주주들한테 보라고 만드는데 어렵다고 못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어떤 회사, 꼭 상장된 회사 아니더라도 그 회사가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는 재무제표를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 세력의 의도를 알 수 있듯이 재무제표를 보면 경영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는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회계인 거죠. 그래서 경영 성과를 공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공시. 요거를 이제 재무제표로 만들어서 공시하는 거죠. 특히 상장된 기업이나 여러분들 상장된 기업뿐만 아니라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전부 공시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시되어 있는 종목들 보면 꼭 상장된 회사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공시제도예요. 그리고 또 이 회계가 그냥 조막손이 아닌 이상, 아니 조막손이래. 작은 규모의 회사가 아닌 이상 큰 회사가 점점 늘어나면 얘네들이 서로 합병도 하고 그 다음에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죠.
자회사를 거느림으로써 어떤 회사가 뭐 지주회사가 되기도 하고, 요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연결 재무제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연결 재무제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자회사가 굉장히 많죠. 이 회사들의 매출을 전부 다 합하고 이익을 전부 다 합산을 해서 만든 게 연결 재무제표예요. 자회사들의. 그래서 대기업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이 연결 재무제표라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써요. 자, 요거를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안 썼어. 기존에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서로 회계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뭘 보고 이거를 투자를 하겠어요? 아니, 뭐 이거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일단은 신뢰성의 문제, 재무제표의 신뢰성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저 나라는 투자를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재무제표가 어째 이상해. 지금 보면은 지금은 안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초반에는 재무제표를 믿지 못하는 거. 재무제표가 엄청 좋은데 그 다음 해에 상폐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래서 이 신뢰성 문제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뭐를 도입하기 시작했냐면 국제회계 기준, 영어로 IFRS, 요거를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게 약간 변형이 돼갖고 한국형 국제표준, 한국형 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해서 KIFRS, 요거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HTS나 또는 공시창에서 보는 그런 재무제표는 전부 다 KIFRS 요걸로 작성이 됐다는 거. 이렇게 되면서 큰 변화가 뭐가 있었어요? 재무제표 중에서 잠깐만요. 또 편집해야 되겠네. 여기서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혹시 회계 쪽 공부하신 분들은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었죠? 요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용어가. 요게 재무상태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주석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엔 주석이 뭐 한두 줄이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재무제표 볼 때 주석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결재무제표, 자회사까지 포함한 요게 주재무제표가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2011년부터 요걸 도입하면서 요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KIFRS 재무제표고, 외국인들도 이제 딱 보면 자기네 거랑 비슷하니까. 사실 이게 미국 쪽이에요. 유럽 쪽은 아니고. 어쨌든 북미 쪽인데, 요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는 드디어 이제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상세히 뜯어보고 기본적인 개념만 여러분들도 알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오전장 고생하셨고요. 에이프로제는 조금 더 볼게요. 아직 2200원은 깨진 않은 것 같은데 이놈의 녀석이,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 안 나오니까 이 물량을 계속 소화하고 있죠.